2024년 3월 7일 목요일 아침, 경상남도 진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쌍둥이 형제가 집을 나섰습니다. 윤민호와 윤민수. 드무려 섯살의 이 형제는 같은 키, 같은 체구, 심지어 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마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전 9시 23분, 형제는 집 앞 골목을 지나 대로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이었고 기온은 섭씨 12도였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민호와 윤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오전 9시 41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편의점 GS25 진양중앙점. 이곳의 CCTV에는 형제가 나란히 입장하여 생수 2병과 이온음료 1병을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민수는 회색 맨투맨에 같은 색상의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형제는 편의점을 나서며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쪽은 도심 외곽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청송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윤민호, 윤민수 형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아버지 윤철수 씨는 오후 6시 30분경 형제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으나 두 휴대전화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예진 씨는 아들들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날 형제를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종종 함께 등산을 가거나 인근 도시로 외출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8일 금요일 오전, 형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부모는 진양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제의 평소 행적과 교우 관계, 최근 일주일간의 동선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형제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각각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민수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3월 6일 수요일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에 출근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역시 평범했습니다. 마지막 카드 사용은 실종 전날인 3월 6일 저녁, 민호가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방을 조사한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갑과 신분증은 모두 집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가지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개인 소지품들은 정돈되어 있었고 서둘러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형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편의점 주변의 CCTV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교차로의 CCTV에는 오전 9시 44분경 형제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이 도심 외곽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CCTV 영상에서는 형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향한 방향에는 청송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비교적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실종 신고 이틀째 되는 날, 50여 명의 경찰관과 119구 조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청송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형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였습니다.
수색은 오전 8시부터 해질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송천의 수심은 대부분 1m 미만이었고 물살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색대는 철수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강둑을 따라 걸으며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3월 10일 일요일 오전, 수색은 재개되었습니다. 이날은 수색 인원이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론과 수중 탐지 장비도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청송천 상류와 하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7분, 청송천 하류의 한 지점에서 수색대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형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편의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청송천 하류, 도심과 농촌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둑 아래였습니다. 이곳은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진 장소였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둑 아래 풀숲에서 이상한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명이었습니다. 윤민호와 윤민수 형제는 강둑 아래 평평한 땅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바로 반듯하게 누운 자세였으며 팔은 몸 양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안치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지만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형제 곁에는 각자의 휴대전화 한 대씩 총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벗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실내에 들어가기 전 벗어둔 것처럼 가지런했습니다. 발견 지점 주변에는 다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자국도, 발자국도, 투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변 풀은 약간 눌려 있었지만 그것이 형제의 것인지 수색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과학수사대를 호출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현장 인근까지 왔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시관이 오후 3시 42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초동 검시 결과 형제의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 당일인 3월 7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후경직의 정도와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사망 후 약 72시간에서 84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은 오후 5시 20분경 연구차에 실려 진양시립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부검은 다음 날인 3월 11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경찰은 밤새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형제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흰색 분필로 윤곽선이 그려졌습니다. 2개의 윤곽선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강물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송천은 고요했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 윤민호와 윤민수 형제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검을 집도한 것은 20년 경력의 법의학 전문의였습니다. 참관인으로는 진양경찰서 형사과장과 과학수사대 요원 2명이 배석했습니다. 부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의 부검 결과부터 확인되었습니다. 키 173cm, 체중 68kg. 외부 검사 결과 피부에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박상, 자상, 찰과상 모두 없었습니다. 목에 교훈이나 손으로 조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결박된 흔적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사에서도 특이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의 골절은 없었고 뇌 조직에도 외상성 손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곽과 복강의 장기들 역시 정상 범위였습니다. 간,
심장, 위, 비장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쪽 폐 모두 물에 젖은 듯한 상태였고 폐포 안에서 미세한 수분과 침전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익사의 전형적인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폐 안에서 발견된 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청송천의 하천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폐 안의 물은 염소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부유물질도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정수된 물과 유사한 성분이었습니다. 반면 청송천의 물은 하천 특유의 부유물과 미생물, 그리고 일정량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검 결과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외상 없음, 내부 장기 정상, 폐에서 수분 검출, 그리고 그 수분의 성분 역시 민호와 같았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사망 약 2시간 전에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식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밥, 김치, 계란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형제가 집에서 아침 식사로 먹은 메뉴와 일치했습니다. 위 속에서 독극물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마약류나 수면제 성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혈중 산소 포화도가 극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망 직전 산소 공급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부검인은 최종 소견으로 질식성 저산소증을 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질식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교살, 액사, 압박사, 질식사 중 어느 것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었습니다. 두 피해자는 외부적 폭력이나 구속 없이 산소 결핍 상태에 이르렀으며 배 안에서 검출된 수분의 성분과 발견 장소의 수질이 불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경찰은 사건을 변사 사건에서 수사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미스터리를 다루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찰은 형제의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받은 것은 부모였습니다. 아버지 윤철수 씨는 50대 중반의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형제가 실종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으며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예진 씨는 5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아침 형제와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했고 민수는 산책하기 좋겠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외출하는 것을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예진 씨는 형제가 집을 나서기 전 각자의 방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집을 나설 때 가방이나 배낭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방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했습니다. 민호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자동차 관련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방 역시 비슷했습니다. 물류 관련 자격증 교재와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고 옷장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안쪽에서 한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은 10cm, 15cm 크기의 흑색 양장본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펼쳤을 때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일정, 친구와의 약속, 읽고 싶은 책 제목 등.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다른 내용들과 달랐습니다.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 문장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정중앙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민수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제는 한 대의 노트북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종 전날인 3월 6일 오후 11시 47분에 특정 검색어가 입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색어는 물속 시간, 흐름이었습니다. 이 검색어로 접속한 웹페이지는 과학 정보 사이트였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물의 굴절률과 시간의 상대성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며 이론상으로는 시간도 극히 미세하게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검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3월 7일 오전 0시 12분에 종료되었고 그 후 다시 켜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총 23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함께 다녔으며 서로를 매우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민호가 최근 형제라는 건 특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민수가 우리는 같이 태어났으니까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평범한 대화의 일부였으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형제가 최근 금전적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했습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 SNS 메시지, 이메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빚이 없었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1년 이상 연인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것을 특별히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형제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달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는 여름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살의 동기도 타살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고사로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형제는 왜 청송천으로 갔을까?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곧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진양시의 한 지역 신문이 일면에 이 사건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쌍둥이 형제 의문의 죽음, 청송천서 나란히 발견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누군가는 형제가 동반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더 극단적인 추측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형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유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형제가 심리적 조종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가설은 실험적 영상 촬영 중 사고사였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이한 장소나 상황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형제가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휴대전화에서는 그날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휴대전화 모두 3월 7일 오전 10시 23분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으며 그 이전에 촬영된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3월 5일에 찍은 저녁 식사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형제의 SNS 계정과 클라우드 저장소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했지만 형제가 특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타인에 의한 유인 및 살해였습니다. 누군가가 형제를 청송천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정돈하여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 유인의 동기가 불명확했습니다. 형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보험금도 크지 않았습니다. 원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범행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의 구속이나 폭행의 흔적이 없었고 현장에도 제3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타이어 자국도, DNA도 없었습니다. 셋째, 사인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질식으로 사망했지만 어떻게 질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입을 막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송천 일대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물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미신이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형제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진양시 시립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장례식에는 약 200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형제를 알지 못했지만 사건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까지. 영정 사진 속 형제는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1년 전 가족 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혜진 씨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윤철수 씨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형제는 3월 16일 토요일 진양시립 추모공원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두 개의 묘는 서로 붙어 있었고 묘비에는 같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떠나다. 1998년 07월 15일, 2024년 03월 07일.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주변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묘 앞만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 총 87명이 조사를 받았고 형제의 동선이 추적 가능한 모든 장소가 재수색되었습니다. CCTV 영상 342시간 분량이 분석되었고 형제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3년치가 전수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진양경찰서 형사과장은 기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사나 자살로 단정하기에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겁니까? 추가 수사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들은 납득하고 있습니까? 형사과장은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다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도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습니다. 진양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청송천 하류, 형제가 발견된 그곳만은 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사람들은 그 구간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형제가 발견된 자리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짧은 메모들도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고통 없기를. 하지만 꽃다발은 비에 젖고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메모들은 햇빛에 바래고 물에 번졌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지나가면서 그곳은 다시 평범한 강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예진 씨는 여전히 아들들의 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닦고 책상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아들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듯이. 윤철수 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 추모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묘 앞에 앉아 1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25년 2월, 사건 발생 11개월 후,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일환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형제의 가족을 설득하여 취재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방을 촬영하고 학교 시절 기록을 살펴보고 사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작진의 PD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두 대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내부 메모리는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지만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PD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명시적으로 저장된 파일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메모리에는 사용자가 삭제했거나 임시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진 데이터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복원할 수 없었던 데이터도 복구 가능해졌습니다. 제작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형제의 휴대전화를 전문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복원 작업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복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하나의 영상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파일명은 VID 10조 2403억 623만 4712.14였습니다. 촬영 날짜는 2024년 3월 6일, 실종 전날 밤 11시 47분 12초였습니다. 영상의 재생 시간은 1분 37초였습니다. 제작진은 조명을 어둡게 한 편집실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둑이 보였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청송천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걸으면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상하로 흔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15초 지점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맞아? 목소리는 민호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음성은 낮고 조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둑의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수평을 맞췄습니다. 38초 지점에서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화면은 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청송천의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빛은 검은색에 가까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42초 지점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짜 될까? 잠시 후 민수의 답이 이어졌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게 맞다면.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55초 지점에서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아래쪽을 향했습니다.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운동화였습니다. 신발이 하나씩 벗겨지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먼저 왼쪽 신발, 그 다음 오른쪽 신발.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은 나란히 놓였습니다. 1분 8초 지점에서 카메라가 다시 물을 향했습니다. 화면은 물가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첨벙, 첨벙. 두 사람이 동시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분 19초 지점에서 화면이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화면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물속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한 빛에 잔영들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분 23초 지점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두 사람 모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깊게 들이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분 29초 지점에서 물속에서 무언가 밝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 마치 형광등 같기도 하고 달빛 같기도 한 빛이었습니다. 빛은 천천히 위로 떠올랐습니다. 화면은 그 빛을 따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심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1분 34초 지점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분 37초,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편집실은 조용했습니다. 제작진 4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PD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생했습니다. 총 5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는 음성 분석 결과 윤민호와 윤민수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맞다면 이라는 민수의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형제가 무엇을 읽었는지 추적했습니다. 컴퓨터 검색 기록을 다시 분석했고 형제의 책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는 글을 읽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청송천에 갔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타난 희미한 빛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수중식물의 생물 발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송천에는 발광 생물이 서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전화 화면의 반사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그 빛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형제의 환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신과 병력이 없었고 약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7일 사건 발생 1주년이 되는 날 제작진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건의 전말을 담담하게 정리했고 복원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예진 씨는 방송 당일 아들들의 묘를 찾아가 꽃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떠나기 전 묘비를 쓰다듬으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지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묘 앞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2025년 10월 사건 발생 19개월 후 청송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같은 속도로 흘렀습니다. 강둑의 풀은 자라고 시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발견된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꽃다발도 메모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풀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무성하게 자라 있을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이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화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청송천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날 때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뭔가 기억해야 할 것 같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수사 진행 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남을 것입니다. 형제의 부모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형제의 방도, 거실도, 부엌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다만 집 안을 채우고 있던 소리들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형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방 안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은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김예진 씨는 여전히 매주 아들들의 방을 청소합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개고, 책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의 책상 서랍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내봅니다.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왜 이런 글을 남겼는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엇을 보았는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윤철수 씨는 더 이상 매주 묘지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가 묘지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잊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묘지에 가면 그는 아들들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묘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가끔 청송천을 찾습니다. 형제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하여 강둑으로, 그리고 형제가 발견된 그 자리까지. 그는 그곳에 서서 물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을,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을.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들들이 이 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은 두려웠을까? 아니면 평온했을까? 하지만 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속도로. 진양시의 추모공원, 형제의 묘에는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떠나다. 하지만 이 문장은 진실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같은 날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형제는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해 같은 곳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형제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다가 길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의문뿐입니다. 왜 형제는 그날 청송천으로 갔을까?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문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영상 속 희미한 빛은 무엇이었을까? 형제는 물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그곳에 들어간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청송천 어딘가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속 깊은 곳, 햇빛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곳에.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한 대학생이 청송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자주 이용했지만 형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근처 어딘가에서 쌍둥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그는 형제가 발견된 바로 그 자리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무심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햇빛의 반사일까? 아니면 물고기일까? 그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물속 어딘가에서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 푸르스름한 빛이 깜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 기록보관소, 진양경찰서 지하 1층. 형제의 사건 파일은 회색 금속 캐비닛의 세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일 번호는 2024-0847입니다. 두꺼운 서류철 3권과 증거물 보관함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거물 보관함 안에는 형제의 휴대전화 2대, 신발 4켤레, 그리고 민수의 검은 수첩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하얀 라벨이 붙어 있고 날짜와 증거물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담당 형사의 최종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타살, 자살, 사고사 중 어느 것으로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음. 추가 조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함.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이 불가능함. 날짜는 2024년 6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파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미제사건 아카이브에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대부분은 새로운 추측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보를 재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집단 최면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중 유독 가스 발생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온라인에서 위험한 챌린지를 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 공허하게 떠돌 뿐입니다. 댓글란에는 항상 비슷한 반응들이 달립니다. 진짜 무섭다.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워.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진실이 뭐가 있을까? 그냥 사고 아닐까? 사고치고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대화는 항상 거기서 맴돕니다. 결론 없이. 진양시립도서관 3층 열람실. 한 고등학생이 지역 신문 축쇄판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학교 과제로 지역 사건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는 2024년 3월자 신문들을 넘기다가 형제의 사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후속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총 6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실종 이틀째, 수색 작업 계속, 청송천서 쌍둥이 시신 발견, 경찰 수사 착수, 쌍둥이 사망 사건, 타살 가능성 낮아, 미스터리 남은 쌍둥이 죽음, 지역사회 충격, 쌍둥이 사건 3개월, 여전히 오리무중,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1년 후 공개된 영상의 진실은? 학생은 기사를 모두 읽은 후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결론 미해결. 그는 노트를 덮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과제는 다른 주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송천 상류, 형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편의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곳.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에서 30년 넘게 낚시를 해왔습니다. 강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물살이 어떻게 흐르는지, 계절에 따라 수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는 형제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색 작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채 그는 물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이 강을 지켜본 그도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물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노인은 가끔 생각합니다. 강이 그들을 데려간 것은 아닐까? 강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은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끔 해질 무렵강을 바라보면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강이 살아있는 것 같은, 마치 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낚싯대가 흔들렸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낚싯대를 감았습니다. 물고기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붕어였습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지 않고 다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잠시 수면 가까이 머물다가 천천히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윤민호와 윤민수의 묘. 가을이 깊어지면서 묘지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하지만 형제의 묘 주변만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묘비는 깨끗합니다.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묘비를 닫고 주변에 낙엽을 쓸고 새 꽃을 놓고 갔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떠나다. 1998년 07월 15일, 2024년 03월 07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집들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제는 거기 있습니다. 나란히 누워서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들이 왜 거기 있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10월 17일 밤, 윤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아들들이 생각납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두 아들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집을 나서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모습.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윤철수 씨는 눈을 뜹니다.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달은 반쯤 차 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들들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청송천 어딘가에 있을까? 그들의 영혼은 평안할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는 이런 질문을 매일 밤 자신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닫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일어나 출근할 것입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같은 질문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아들들이 사라진 후의 삶. 그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청송천.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물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웁니다. 형제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 형제가 신발을 벗어놓았던 그 자리. 형제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자리.
그곳은 이제 평범한 강둑일 뿐입니다. 특별한 표시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바람이 부는 곳. 하지만 밤이 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돕니다. 마치 무언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마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물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푸른 빛이 깜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물속 어딘가에 잠겨 있습니다. 2026년 3월 7일, 사건 발생 2주년이 되는 날, 진양시청 앞 작은 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한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약 3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형제의 사진이 든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꽃과 향이 놓였고 사람들은 차례로 묵념했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지역 방송국이 이 행사를 짧게 보도했습니다. 2분짜리 리포트였습니다.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윤민호, 윤민수 형제가 왜 그날 청송천으로 갔는지,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청송천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 봄바람에 흔들리는 풀,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는 답 없는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리포트는 형제의 묘를 비추며 끝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떠난 두 형제.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음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건, 다른 이야기.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청송천은 오늘도 흐릅니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산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강가에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그들은 대부분 형제의 사건을 모릅니다. 혹은 알더라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강은 기억합니다. 강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신발을 벗던 순간을, 그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순간을, 그들이 마지막 숨을 쉬던 순간을,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느낀 것을. 하지만 강은 말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청송천 물속 깊은 곳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단순한 비극적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윤민호와 윤민수, 26살의 쌍둥이 형제. 그들은 2024년 3월 7일 청송천에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질문만이 메아리칩니다. 물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청송천 어딘가에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곳에.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